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5분 하와이 오아후 섬 진주만 상공에 항공기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그것을 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훈련 비행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군용기가 오가는 일 자체는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편대는 곧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기체의 날개에는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뢰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격기들이 어뢰를 잇따라 투하했습니다. 최초로 피격된 함정은 포드섬 서쪽에 정박한 표적함 유타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포드섬 동쪽 전함열의 오클라호마와 웨스트 버지니아에도 어뢰가 쇄도했습니다. 뒤이어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항구안의 일요일 아침은 몇 분 만에 연기와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오전 8시 6분 무렵 전함 애리조나의 명중한 폭탄은 갑판을 뚫고 들어가 전방 타냐코 부근에서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배의 앞부분이 찢겨나갔고 이 한 척에서만 117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드섬 방송탑에서는 급박한 무전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주만 공습,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이날 벌어진 일은 미국을 태평양 전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을 설계한 사람,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작전의 성공을 전해 듣고도 마음 놓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반의 승리가 곧 전쟁의 승리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그런 상대를 먼저 공격했을까요? 왜 미국은 여러 경고를 보고도 공격을 막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진주만 공습은 전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일본을 더 깊은 전쟁 속으로 밀어넣은 사건이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몇 시간 전의 어두운 바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새벽 하와이 오아후 섬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진주만 안쪽에는 미국 태평양 함대의 전함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병사들 대부분은 일요일 아침에 느슨한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예배, 외출, 편지, 휴식. 그날이 전쟁의 첫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구 바깥에서는 이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3시 42분 무렵 소해정 콘도르가 진주만 입구 근처에서 잔망경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콘도르는 인근을 순찰하던 구축함 워드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워드는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에서 작은 잔망경 하나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전 6시 37분 워드함은 진주만 입구로 접근하던 화물선 안타레스 뒤쪽에서 다시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잔망경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의 특수 자망정 한 척이 항구 안으로 숨어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45분 워드함의 한 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포탄은 자망정의 사령탑 부근을 때린 것으로 보고됐고 이어 폭내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몇 분 뒤 자망정은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발사한 첫 포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워드함의 함장 윌리엄 아우터브리지는 즉시 보고했습니다. 적 잠수함을 공격했고 포격과 폭내를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는 곧바로 진주만 전체의 전투 경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오인일 수도 있었고 게다가 이날은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항구 안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평소와 같은 일요일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쪽 바다 위에서는 이미 항공모함 6척이 뱃머리를 바람 쪽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 쇼카쿠, 지이카쿠. 일본 해군 제1항공함대, 이른바 기동부대였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조종사들이 조종석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비병들은 마지막으로 폭탄과 어뢰를 점검했습니다. 항모는 파도에 흔들렸고 항공기들은 그 짧은 순간을 붙잡아 바다 위로 떠올라야 했습니다. 워드함이 자망전과 교전하던 그 시각, 일본의 1차 공격대는 이미 하늘로 올라 오아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주만은 이미 전쟁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전 7시 2분, 오아우섬 북쪽 끝 오파나 레이더 기지. 근무를 마쳐가던 두 병사, 조지프 로카드와 조지 엘리엇은 레이더 화면에서 이상한 신호를 보았습니다. 북쪽에서 거대한 항공기 편대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반응은 평소 훈련 비행에서 보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신호는 너무 컸습니다. 두 병사는 이것을 상급 부대에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사람은 커밋 타일러 중위였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미국 본토에서 B-17 폭격기들이 하와이로 올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에 잡힌 신호를 그 폭격기 편대로 판단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 결과적으로 이 짧은 판단이 진주만의 마지막 경고를 흘려보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단순히 한 사람의 무능으로만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이더는 아직 새 장비였습니다. 현장의 운용 체계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정보센터는 정식 전투 상황처럼 운영되지 않았고, 레이더가 보여준 거대한 점들이 실제 적 공격대일 가능성은 누구에게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모두가 일본의 공격 목표를 다르게 상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지휘부는 일본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필리핀이나 말레이, 네덜란드령 동인도 쪽을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하와이 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아침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주만의 미군은 공습보다 사보타주를 더 우려했습니다. 일본계 주민이나 첩보원이 비행장을 습격해 항공기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 비행장에서는 항공기를 활주로와 경납고 주변에 빽빽하게 모아 세웠습니다. 감시하기에는 편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질 경우 그것은 표적을 한 곳에 모아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미국은 여러 신호를 보았습니다. 자망정이 발견되었고 레이더에 거대한 편대가 잡혔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일본 외교 전문이 해독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은 하나로 합쳐지지 못했습니다. 각각 따로 존재했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석됐습니다. 전쟁에서 경고는 언제나 분명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아침, 진주만은 그 경고 확인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 40분 무렵, 일본 1차 공격대는 오아우섬 북단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섬이 보였습니다. 바다, 산, 비행장, 항구. 후치다 미소 중전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는 그대로 항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미군 전투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습은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우연히 성공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어느 함정이 어느 부두에 정박하는지, 어떤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항구 안의 방어 태세가 어떤지 집요하게 확인했습니다. 1941년 3월, 호놀룰루 일본 총영사관에 모리무라 다다시라는 이름의 서기관이 부임했습니다.
실명은 요시카와 다케오, 일본 해군 출신 정고장교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메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알로하 셔츠를 입은 평범한 청년처럼 섬을 돌아다녔습니다. 진주만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 항구를 살폈고 관광객에 섞여 유람 비행기를 탔으며 사탕수수밭 주변을 걸으며 비행장 배치를 기억했습니다. 관찰한 내용은 머릿속에 넣어두었다가 영사관으로 돌아와 외교 전신으로 도쿄에 보고했습니다. FBI는 일본 총영사관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증거를 거의 남기지 않은 이 사람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9월 24일, 도쿄는 호놀룰루 영사관에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진주만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정박한 함정의 종류와 척수를 보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훗날 폭격구획 전문으로 불리게 되는 이 지시는 사실상 폭격 조준을 위한 자료 요청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전문을 해독했지만 하와이 현지 지휘부가 즉시 경계태세를 바꿀 만큼의 정보로 취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시카와의 마지막 보고는 공습 전날인 12월 6일에 나갔습니다. 함대는 항구에 있고 방공기구도 충분하지 않으며 어뢰 방어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수상한 신호는 더 있었습니다. 12월 5일, FBI는 호놀룰루의 한 일본계 의사와 도쿄 사이의 국제 전화를 도청했습니다. 도쿄 신문사의 인터뷰 통화였는데 하와이에 어떤 꽃이 피어 있느냐는 질문과 히비스커스와 포인세티아가 만발했다는 답이 오갔습니다. 이른바 모리 전화입니다. 쇼트 장군과 정고 참모들은 이 통화를 수상하게 여겼지만 그것이 당장 공습으로 이어질 신호라고 결론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암호는 일부 해독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주만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정보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체계가 늦어지면 몇 분의 지연이 수천 명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왜 일본은 미국을 공격했을까요? 진주만 공습만 떼어놓고 보면 이 공격은 갑작스럽고 대담한 군사작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10년에 가까운 전쟁의 누적이 있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은 만주를 장악했고 1932년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국제연맹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일본은 1933년 연맹을 탈퇴했습니다. 1937년 7월 베이징 근교 루거우차오에서 일본군과 중국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이 사건은 곧 중일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일본군은 상하이와 난징, 우한을 차례로 공격했지만 중국 국민정부를 완전히 굴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정부는 충칭으로 물러나 항전을 이어갔고 전선은 길어졌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중국 대륙에 많은 병력을 묶어두었고 전쟁은 돈과 자원과 시간을 계속 삼켰습니다. 일본의 약점은 자원이었습니다. 특히 석유가 문제였습니다. 군함도, 전투기도, 전차도 석유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석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큰 비중이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1940년 프랑스가 독일에 패하자 일본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국 전쟁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남쪽의 자원지대를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석유, 말레이의 고무와 주석, 동남아시아의 자원은 일본 지도부에게 매력적인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목에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가 있었습니다. 1941년 일본이 인도차이나 남부까지 진주하자 미국은 일본 자산을 동결하고 석유 금수로 압박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도 동참했습니다. 이른바 ABCD 포위망이 형성됐습니다. 도쿄의 시계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비축유는 길어야 2년치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본 해군의 작전 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일본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중국과 인도 차이나에서 물러나 미국과 타협한다. 둘째, 가만히 버티다가 석유가 고갈되는 것을 감수한다. 셋째, 남방 자원지대를 무력으로 점령한다. 일본은 세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필리핀의 미군과 하와이의 태평양 함대가 문제였습니다. 일본이 말레이와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공격하는 동안 미국 함대가 침면을 찌르면 남방 작전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 공습은 일본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동남아시아의 자원지대였습니다. 진주만은 그 길을 열기 위해 먼저 때려야 한다고 판단한 표적이었습니다. 결국 진주만 공습은 한 항구를 공격한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과 석유 금수, 남방 자원지대, 그리고 미국과의 충돌이 한꺼번에 겹쳐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 모든 것을 계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맞고 협상할 것인가? 아니면 맞고 전쟁을 할 것인가? 전쟁을 결정하기 전 양측의 실제 힘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개전 직전의 일본은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육군은 수십 개 사단을 보유했고 해군은 전함과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을 갖춘 세계 유수의 함대였습니다. 항공 전력도 강했습니다. 특히 해군 항공대는 중일 전쟁을 거치며 실전을 경험한 조종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력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본 육군의 상당수는 이미 중국 대륙과 만주에 묶여 있었습니다. 남방 자원지대를 점령하려면 다시 병력과 선박과 항공기를 투입해야 했습니다. 확보해야 할 지역은 말레이, 필리핀, 홍콩, 괌, 웨이크, 네덜란드령 동인도처럼 넓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일본이 초반에 이 지역을 빠르게 점령한다 해도 그 뒤에는 훨씬 더 긴 보급선과 방어선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공업 생산력과 조선 능력, 석유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숙련된 조종사와 준비된 항공모함 전력으로 개전 초반을 이끌 수 있었다면 미국은 손실을 입은 뒤에도 새 함정과 새 항공기, 새 조종사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단기 결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쟁을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일본의 대본령은 천황직속으로 육군 참모본부와 해군 군령부가 중심이 된 군사지휘 기구였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사실상 상설화되었고 문민정부가 군사결정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총리였던 도조 히데키도 총리라는 문민행정 책임자라기보다 육군 대신의 자격으로 군사결정에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941년 9월 6일 어전회의에서 히로히토 천황은 이례적으로 메이지 천황의 시를 낭독했습니다. 바다 건너 모든 나라가 형제처럼 지내야 하는데 어찌하여 풍파가 있는가? 라는 취지의 시였습니다. 외교를 더 중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같은 구조 안에서 개전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 지도부 안에는 전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장기전을 벌이면 불리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와 조직은 그 우려를 전쟁 회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정치적 결정을 했고 결국 전쟁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이 구조 속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냉정한 국력 계산보다 초반의 충격으로 상대를 멈출 수 있다는 기대가 더 강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도조 내각은 11월 5일 어전회의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12월 1일까지 외교로 타결되지 않으면 개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노무라 기치 사부로 대사와 구루스 사부로 특사가 국무장관 코데르 헐과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중국 주둔 병력 문제와 인도차이나 철군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안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중국 침략과 삼국 동맹, 인도차이나 진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1월 26일, 헐 국무장관은 일본 측에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흔히 헐 노트라고 부르는 문서입니다. 핵심은 중국과 인도차이나로부터의 철수, 왕징회의 친일 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 삼국 동맹의 사실상 무력화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협상안이 아니라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헐 노트가 전쟁을 갑자기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일본 해군은 진주만 공격 계획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들은 이미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교 협상과 전쟁 준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계처럼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2월 1일 천황이 참석한 어전회의에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에 대한 개전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외교관들은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 시점에서 외교는 이미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웠습니다. 앞에서 본 결정 구조는 이 국면에서도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9월 어전회의에서 천황이 시를 낭독하며 외교를 당부했지만 석 달 뒤 같은 책에는 전쟁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스스로에게 가장 불리한 상대를 전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군사적 실행을 맡은 사람은 정작 미국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해군 장성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였습니다. 진주만 공습을 설계한 핵심 인물은 야마모토 이소로쿠였습니다. 그는 일본 해군 안에서도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고 미국의 산업력과 사회를 직접 보았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미국을 두려워했습니다. 야마모토는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처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승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는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일본은 숙련된 조종사와 강한 함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공장, 석유, 철강, 조선 능력, 인구, 금융력에서 일본을 압도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일본이 불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야마모토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장기전을 피해야 한다. 전쟁을 하려면 초반에 최대한 강하게 때려야 한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한 번에 마비시키고 그 틈에 남방 자원지대를 점령한 뒤 방어선을 굳힌다. 그리고 미국이 큰 피해에 충격을 받아 협상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야마모토의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해군 안에서 도박을 좋아하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포커와 브리지, 장기와 비슷한 쇼기까지 승부를 즐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해군을 그만두면 모나코에서 도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농담을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만 작전은 개인의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판도는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 전력이었고 상대는 세계 최대의 산업국가였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의 전통적인 대미 전략은 미국 함대가 서쪽으로 다가오면 잠수함과 항공기로 조금씩 소모시킨 뒤 일본의 유리한 해역에서 전함 결전을 벌인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른바 점감 요격과 함대 결전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마모토는 기다리는 대신 먼저 가서 치자고 주장했습니다. 항공모함 6척을 하나의 기동부대로 묶어 북태평양을 건너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한다. 이것은 당시 해군 상식으로도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은 일본 해군의 가장 귀중한 전력이었습니다. 그것을 적의 앞바다까지 보냈다가 발각되면 일본은 개전 초반부터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해군 군령부 안에서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임까지 거론하며 작전을 관철시켰습니다. 작전에는 제트 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러일 전쟁 때 스시마 해전을 앞두고 도고 헤이아치로가 내건 제트기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에게 제트는 결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주만 작전은 스시마 해전과 달랐습니다. 스시마에서는 함대가 함대를 맞아 싸웠습니다. 진주만에서는 수백 킬로미터 밖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항공기가 정박 중인 함대를 때렸습니다. 전함의 시대에서 항공모함의 시대로 넘어가는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연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의 전쟁을 더 오래, 더 많이, 더 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야마모토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주만의 성공은 그에게 완전한 승리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두려워하던 전쟁이 정말로 시작됐다는 확인이었습니다. 1941년 11월 26일, 일본 기동부대는 쿠릴 열도의 히토카푸만에서 출항했습니다. 이곳은 일본 본토에서도 멀리 떨어진 북쪽의 외딴만이었습니다. 민간 선박의 왕래가 적고 외부의 눈을 피하기 좋았습니다. 항모 6척과 호위함정, 유조선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기동부대의 핵심은 제1항공함대였습니다. 제1항공전대의 아카기와 카가, 제2항공전대의 소류와 히류, 제5항공전대의 쇼카쿠와 지이카쿠, 지휘관은 나구모 주이치 중장이었습니다. 참모장은 구사카 류노스케 소장이었고 항공작전의 핵심에는 겐다 미노루와 후치다 미스오가 있었습니다. 호위 전력으로는 전함 히에이와 기리시마, 중순양함 도네와 지쿠마, 경순양함 아부쿠마, 구축함들이 뒤따랐습니다. 유조선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항공모함만으로는 먼 바다를 건너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는 승조원 대부분에게도 처음부터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함대는 철저한 무선 침묵을 지켰습니다. 일부 무선 통신사들은 출항 전 본토에 남겨져 평소와 비슷한 통신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함대가 여전히 일본 근해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기만이었습니다. 기만과 침묵, 이 두 가지가 작전의 생명이었습니다. 함대가 택한 항로는 북태평양이었습니다. 상선 왕래가 적어 발각 위험은 낮았지만 겨울바다는 거칠었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이어졌고 구축함과 유조선 사이의 해상급유는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항모 갑판 위에는 항공기들이 반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파도가 갑판까지 넘어오고 밧줄과 장비가 얼어붙는 날도 있었습니다. 기동부대가 들키지 않고 이동한다는 것은 단순히 항로를 잘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함대 전체가 하나의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불빛을 줄이고 전파를 끊고 흡연도 통제하고 상선과 마주칠 가능성을 피했습니다. 항모 6척을 포함한 거대한 함대가 적국의 앞바다까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다가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작전의 절반이었습니다. 12월 2일 함대는 암호 전문을 받았습니다. 니타카야마 노보레 1208, 일본 시각 12월 8일, 개전이 최종 확정됐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와이 시간으로는 12월 7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12월 6일부터 7일 새벽 사이 기동부대는 오아후섬 북쪽 약 370km 해상에 도달했습니다. 정찰기가 진주만과 라하이나 정박지를 살폈고 미 함대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항공모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함들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일본은 목표가 눈앞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바다 위에서
항모들은 항공기를 하늘로 올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무렵 첫 번째 항공기가 악하기의 갑판을 박차고 떠올랐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항모에서 항공기를 띄우는 것은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조종사는 항모가 파도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늦거나 빨라도 항공기는 바다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1차 공격대는 183기였습니다. 제로 전투기, 급강하 폭격기, 수평 폭격기, 내격기로 구성됐습니다. 내격기와 수평 폭격기는 전압열을 노렸고 급강하 폭격기와 전투기 일부는 비행장을 맡았습니다. 이 작전에는 기술적 난제가 있었습니다. 진주만은 깊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수심이 얕았습니다. 보통 항공어뢰를 그대로 떨어뜨리면 바닥에 박힐 가능성이 컸습니다.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뢰에 나무 안정핀을 붙이고 낮은 고도에서 투하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규슈의 가고시마만 등에서 진주만과 비슷한 조건을 상정한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이 준비가 성공한다면 정박 중인 전함도 항구 안에서 어뢰에 맞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7시 40분 무렵 공격대는 오아오섬 북단 카오쿠고치를 발견했습니다. 후치다 미스오는 편대를 나누어 항구와 비행장을 향해 접근시켰습니다. 구름이 갈라지면서 진주만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함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대공포와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미군 전투기도 없었습니다. 후치다는 기습이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무선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토라, 토라, 토라. 이 신호는 공격을 시작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습이 성공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오전 7시 55분, 진주만 상공에 일본기가 나타났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처음 본 그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내격기들이 낮은 고도로 진입해 어뢰를 잇따라 투하했습니다. 개조된 어뢰는 얕은 진주만의 수면을 가르며 전함열을 향해 달렸습니다. 일요일 아침은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전쟁이 항구 위로 내려왔습니다. 공습의 중심에는 전함열이 있었습니다. 포드섬 동쪽에는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웨스트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네바다, 테네시, 메릴랜드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드라이독에 있었습니다. 이 8척은 모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장 먼저 치명상을 입은 함정 가운데 하나는 오클라호마였습니다. 오클라호마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발의 어뢰를 맞았습니다. 선체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몇 분 만에 뒤집혔습니다. 갑판 위에 있던 사람들은 바다로 내던져졌고 함내에 있던 병사들은 그대로 뒤집힌 철제 미로 안에 갇혔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4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침몰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집힌 선체 안쪽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쇠붙이를 두드렸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깥의 구조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철판 너머에서 들리는 두드림. 하지만 아무 곳이나 절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 자르면 안에 남은 공기가 빠져나가 물이 밀려들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 조심스럽게 선체를 잘라 들어갔습니다. 30명이 넘는 병사들이 그렇게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들리던 두드림이 시간이 지나며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도 여러 발의 어뢰를 맞았습니다. 배는 가라앉고 있었고 함장 머빈 베니언 대령은 파편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취사병으로 근무하던 도리스 밀러가 나섰습니다. 밀러는 흑인 수병이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에서 흑인 수병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는 전투원이 아니라 취사와 보조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는 부상당한 함장을 옮겼고
이후 정식 사격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대공기관 총을 잡고 일본기를 향해 사격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몇 대를 격추했는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그가 있던 자리는 원래 그에게 허락된 전투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너지는 배 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도리스 밀러는 훗날 해군 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흑인 수병으로는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6분, 애리조나함에 폭탄이 명중했습니다. 일본의 수평 폭격기가 떨어뜨린 철갑 폭탄이 갑판을 뚫고 들어갔고 전방 탄약고 근처에서 폭발했습니다. 다음 순간 함 전체가 거대한 폭발에 휩싸였습니다. 함수는 찢겨나가고 불기둥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애리조나는 몇 분 만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한 척에서만 1177명이 전사했습니다. 진주만 공습 전체 사망자의 절반 가까운 수였습니다. 애리조나 옆에 있던 수리함 베스탈도 폭발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장 캐신 영 대령은 폭발로 갑판 밖으로 튕겨나갔다가 다시 헤엄쳐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베스타를 해안 쪽으로 옮겨 완전 침몰을 막았습니다. 전함의 주포는 적 함정을 향해 단 한 발도 쏘지 못했습니다. 적은 수평선 너머에 있지 않았습니다. 적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함열만 공격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작전에서 비행장 공격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진주만 북쪽 바다에는 일본 항공모함들이 있었습니다. 미군 정찰기나 폭격기가 이륙해 항모의 위치를 찾아내면 기동부대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항공대는 먼저 오아우 섬의 눈과 날개를 부수려 했습니다. 필러 비행장에서는 P-40과 P-36 전투기들이 지상에서 불탔습니다. 히컨 비행장에서는 폭격기와 경납고, 병영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카네오의 해군 항공기지에서는 PBY 카탈리나 해상 초계기들이 파괴됐습니다. 이 초계기들은 원래 일본 함대를 찾아내는 데 쓰일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미군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땅 위에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앞에서 본 사보타주 우려였습니다. 항공기를 흩어놓으면 경비가 어렵다고 판단한 육군은 많은 항공기를 한 곳에 모아놓았습니다. 지상 침투에는 대비하기 쉬웠지만 공중 폭격에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조지 웰치와 케네스 테일러, 두 젊은 조종사는 공격 소식을 듣고 곧장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외곽의 할레이바 비행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밀집 배치되지 않은 전투기들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P-40 전투기에 올라탔고 일본기들이 장악한 하늘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의 반격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 미군이 완전히 무력하게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네오에에서도 저항이 있었습니다. 존 핀 하사는 기관총을 끌어내 일본기를 향해 사격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부상을 입고도 위치를 지켰고 훗날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준비된 군대가 무너진 사건이면서 동시에 준비되지 못한 개인들이 각자의 판단으로 움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함포를 열었습니다. 누군가는 레이더를 보고했습니다. 누군가는 기관총을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차를 몰고 비행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큰 구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개인들은 완전히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1차 공격이 끝날 무렵 진주만은 이미 불길과 연기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 공격대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2차 공격대는 뇌격기 없이 급강하 폭격기와 수평 폭격기, 전투기로 구성됐습니다. 1차 공격이 전함열과 항공기지를 기습했다면
2차 공격은 남은 함정과 시설, 비행장을 계속 타격하는 임무였습니다. 이때 네바다함은 다른 전함들과 다른 장면을 남겼습니다. 네바다는 공격을 받았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승조원들은 배를 항구 밖으로 빼내려 했습니다. 만약 네바다가 빠져나간다면 공습 속에서 진주만을 탈출한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네바다가 움직이자 주변의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불타는 항구 속에서 아직 움직이는 전함이 있다는 사실은 짧은 순간이나마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조종사들은 곧 그 위험을 알아차렸습니다. 네바다가 항로 한복판에서 침몰하면 진주만 출입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함정의 이동은 더 어려워지고 항구 자체가 봉쇄될 수 있었습니다. 2차 공격대의 폭탄이 네바다를 향해 집중됐습니다. 네바다는 여러 발의 폭탄에 맞았습니다. 승조원들은 항로를 막지 않기 위해 배를 호스피털 포인트 부근의 얕은 곳으로 몰았습니다. 결국 네바다는 스스로 좌초했습니다. 이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탈출보다 항구 입구를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진주만의 하늘은 이제 기습 초기와 달랐습니다. 미군 대공포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총과 대공포가 각 함정과 부두에서 불을 뿜었습니다. 미군의 대응은 늦었지만 2차 공격대 앞에서는 훨씬 거세졌습니다. 일본기들은 공격을 이어갔고 카신과 다운스 같은 구축함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드라이독의 펜실베이니아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전투는 약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대규모 폭발에서만 보이지 않습니다. 불타는 기름 위를 헤엄치는 사람들, 물속으로 가라앉는 선실, 폭발음 속에서 부상자를 옮기는 의무병, 항구를 막지 않기 위해 좌초를 선택하는 승조원들의 판단 속에도 있습니다. 그날 아침 진주만의 사람들은 국가 전략의 결과를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가장 먼저 치른 것은 항구 안에서 일요일 아침을 시작하던 병사들이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을 함정 이름과 피해 숫자로만 말하면 그날 아침의 실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함열의 각 함정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던 사람, 세면을 하던 사람, 예배를 준비하던 사람, 편지를 쓰던 사람, 갑판에서 국기 개양을 준비하던 사람. 공격은 그 모든 일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애리조나함에는 군악대원 21명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 이들은 해군 음악 경연 행사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전원 전사했습니다. 공습이 시작됐을 때 일부 군악대는 국기 개양과 국가 연주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바다함에서도 국기 개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의식이 끝나기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항구 곳곳에서는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병원선 솔라스와 기지병원은 순식간에 부상자로 가득 찼습니다. 화상, 파편상, 익수, 연기흡입, 골절. 의사와 간호사, 위생병들은 평소 훈련한 절차를 실제 전장 속에서 수행해야 했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뒤섞였습니다. 바다 위에는 불타는 기름이 떠 있었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건진 사람도 있었지만 불붙은 기름 위에서 더 큰 고통을 겪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구조대원은 뒤집힌 선체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부상자를 들어 올리다가 다시 폭발음에 엎드렸습니다. 어떤 승조원은 자신이 탄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탄약을 대공포로 나르기 위해 갑판으로 갔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 허즈번드 킴멜은 공습 상황을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무실 창문으로 유탄이 날아와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는 훗날 지휘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킴멜과 하와이 육군 사령관 월터 쇼테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은 이후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현지 지휘관으로서 명백한 대비 실패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쟁과 별개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실제로 죽고 다친 사람들은 대부분 정책결정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닫고 식사를 준비하고 초소를 서고 무전을 받고 비행기를 정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숫자 너머의 사람들입니다. 공격이 끝난 뒤 일본 기동부대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섰습니다. 3차 공격을 할 것인가? 후치다 미소는 진주만 상공에서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전함열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비행장도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시설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류 저장고, 드라이도, 정비시설, 잠수함 기지. 이 시설들은 미국 태평양 함대가 회복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반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파괴했다면 진주만의 기능은 훨씬 오래 마비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추가 공격 필요성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구모 주이치 중장은 3차 공격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을 단순히 겁이 많았다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동부대는 적의 앞바다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들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와 렉싱턴, 세러토가는 항구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게 좋은 소식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항공모함들이 어디선가 일본 기동부대를 찾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2차 공격 이후 미군의 대공포화는 강해졌습니다. 3차 공격은 더 큰 손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항공모함과 숙련조종사는 일본이 쉽게 보충할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나구모는 임무가 달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함열은 무너졌습니다. 항공기는 대거 파괴됐습니다. 기습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동부대는 살아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함대를 돌렸습니다. 이 선택은 지금도 논쟁이 됩니다. 3차 공격을 했다면 미국의 유류 저장고와 정비 시설을 파괴해 전쟁 초기 미국의 회복을 늦출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기습 효과가 사라진 상태에서 3차 공격을 했다면 일본의 항공 전력만 더 잃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나구모의 선택은 진주만 공습의 장기적 효과를 제한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전함들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수리 능력과 연료, 잠수함 기지, 그리고 무엇보다 항공모함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전술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지속하는 능력까지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차이가 훗날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공습이 끝난 뒤 집계된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미국 측 사망자는 모두 2,403명이었습니다. 군인 2,335명, 민간인 68명이었고 부상자는 약 1,1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주만에 있던 전함 8척은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웨스트버지니아, 캘리포니아는 침몰하거나 착저했고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메릴랜드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항공기는 188대가 완파되고 159대가 파손됐습니다. 일본군 측 손실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항공기 29기, 특수 자망정 5척, 전사자 64명. 자망정 승조원 중 1명은 포로가 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일본의 완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사정은 달랐습니다. 첫째, 미국 항공모함이 항구에 없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웨이크 섬으로 항공기를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렉싱턴은 미드웨이 쪽 임무로 항구를 떠나 있었습니다. 세러토가는 서해안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파괴해야 했던 미래의 주력 전력은 항구에 없었습니다. 둘째, 진주만의 핵심 지원 시설이 살아남았습니다. 유류 저장고, 드라이독, 잠수함 기지, 정비 시설이 대부분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쟁 초기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셋째, 침몰한 전함 상당수는 얕은 항구 덕분에 인양이 가능했습니다. 애리조나와 오클라호마는 사실상 영구 상실됐지만 웨스트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은 수리 후 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훗날 태평양 전쟁 후반부에서 다시 포를 쏘게 됩니다. 넷째, 일본은 미국의 전쟁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의 기대는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이 큰 피해를 입으면 장기전을 피하고 협상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진주만 공습은 미국 사회를 위축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와 결집을 불러왔습니다. 공습 전까지 미국 사회에는 고립주의 정서가 강했습니다. 유럽의 전쟁에 직접 끼어들지 말자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러나 진주만 이후 그 논리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일본은 함대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전쟁을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이 됐습니다. 진주만 공습에는 항공기만 동원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특수 자망정 5척도 투입했습니다. 이 작은 잠수정들은 대형 잠수함에 실려 진주만 근해까지 이동한 뒤 항구 안으로 침투해 어뢰를 발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한 척은 앞에서 본 것처럼 워드함에 격침됐고 다른 자망정들도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5척 모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척의 정장이었던 사카마키 가즈오 소위는 자이로 컴퍼스 고장과 표를 끝에 오아후 동쪽 해안에 좌초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잡은 첫 일본군 포로가 됐습니다. 사카마키는 포로가 된 사실을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자결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타고 온 자망정은 이후 미국 본토로 옮겨져 전쟁 채권 판매를 위한 순회 전시에 이용됐습니다. 일본이 비밀병기로 보낸 장비가 적국의 전쟁 자금을 모으는 상징물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전투기 조종사 니시카이치 시게노리가 연료 부족으로 니야오 섬에 불시착했습니다. 이 섬은 오아후에서 떨어진 작은 섬이었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그가 진주만 공격에 참가한 조종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며칠 동안 대치로 번졌습니다. 니시카이치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적으로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일본계 주민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물론 니아오 사건 하나만으로 훗날의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 정책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커지고 있던 불신과 공포를 부추기는 사례로 이용됐습니다. 전쟁은 전선에서만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후방의 시선도 바꿉니다. 누가 이웃이고 누가 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흐려질 때 전쟁은 군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의 삶까지 흔듭니다. 진주만의 폭발은 항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는 미국 사회 내부로도 번져갔습니다. 하와이에서 공격이 벌어질 때 워싱턴은 오후였습니다. 일본 대사 노무라 기치 사부로와 특사 구루스 사부로는 국무장관 코델허를 만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에 통고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전달은 늦어졌습니다. 일본의 의도는 외교관계 단절 통보를 공격 직전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일본 대사관의 암호 해독과 타자 작업이 지연됐고 문서는 공격이 시작된 뒤에야 헐에게 전달됐습니다.
헐은 이미 일본 전문의 상당 부분을 미국 정보기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공격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외교관들에게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이 공격은 단순한 군사기습이 아니었습니다. 협상이 계속되는 척하는 동안 항구가 공격받았다는 인식, 공식적인 선전포고 없이 일요일 아침에 공격이 가해졌다는 인식, 이것이 미국 여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음날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1941년 12월 7일을 치욕의 날로 규정했습니다. 의회는 일본에 대한 전쟁 선포를 승인했습니다. 진주만 전까지 미국은 이미 전쟁에 가까이 다가가 있었습니다. 대서양에서는 독일과의 충돌이 있었고 중국과 영국을 지원하는 정책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사회 전체가 즉시 전쟁을 받아들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진주만은 그 경계를 없앴습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태평양 함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집은 일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전쟁을 확대시켰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국은 태평양 전쟁뿐 아니라 유럽 전쟁에도 전면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일본이 원한 것은 제한된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쟁 의지를 꺾고 남방 자원지대를 차지한 뒤 유리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열린 것은 제한전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산업력과 동원력이 총력전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시간은 더 이상 일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태평양 전쟁의 시작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개전 작전은 진주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날짜 변경선 너머의 서태평양과 동남아시아에서는 같은 시각 더 넓은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말레이 반도의 코타바루에 상륙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진주만 공격보다 오히려 1시간쯤 앞선 상륙이었습니다. 영국령 말레이와 싱가포르는 일본 남방작전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말레이에는 고무와 주석이 있었고 싱가포르는 영국의 동아시아 방어 거점이었습니다. 필리핀도 공격받았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이자 서태평양의 전진기지였습니다. 일본이 남방 자원지대로 내려가려면 필리핀의 미군 항공력과 해군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홍콩, 괌, 웨이크 섬도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진주만은 이 거대한 공세의 한 축이었습니다. 일본의 구상은 분명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때린다.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남방 자원지대를 점령한다. 석유와 고무, 주석을 확보한다. 그 뒤 넓은 방어선을 세우고 미국이 긴 보급선을 건너 반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초반에는 이 계획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공했습니다. 말레이 전역에서 일본군은 자전거와 경장비를 활용해 빠르게 남하했습니다. 영국군은 정글과 도로, 항공 우세 문제에서 계속 밀렸습니다. 싱가포르는 1942년 2월 함락됐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바탄과 코레이도르가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항복했습니다. 네덜란드령 동인도도 일본군 손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원하던 자원지대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새로운 문제를 낳았습니다. 점령지는 너무 넓었습니다. 보급선은 길어졌습니다. 해상 수송은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넓은 방어선을 세웠지만 그 방어선을 유지할 산업력과 수송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남방작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의 문도 열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군사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해군력의 중심은 전함이었습니다. 거대한 선체와 주포, 두꺼운 장갑을 갖춘 전함은
국가 해군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의 전함열도 그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1941년 12월 7일 그 상징은 정박지에서 항공기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전함의 주포는 적 함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수평선 너머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항공기들이 전함을 때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진주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940년 영국 해군은 타란토에서 항공기로 이탈리아 전함들을 공격했습니다. 일본은 이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만에서 더 큰 규모로 실행했습니다. 전쟁의 중심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전함에서 항공모함으로, 주포의 사거리에서 항공기의 행동 반경으로, 함대 결전에서 항공전과 정보전, 정찰전으로.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극적으로 보여준 일본이 그 변화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진주만에서 항공모함 전력을 집중 운용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6척의 항모를 하나의 기동부대로 묶고 장거리 기습을 성공시켰습니다. 조종사의 숙련도와 작전 준비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 전쟁은 한 번의 기습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항공모함을 계속 건조해야 했습니다. 함재기를 계속 생산해야 했습니다. 숙련 조종사를 계속 길러내야 했습니다. 손실을 보충할 훈련 체계와 연료, 공장, 조선소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주만은 항공모함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최종 승자는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이 아니라 진주만에서 항공모함을 일치하는 미국이었습니다. 6개월 뒤 미드웨이에서 일본은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를 잃게 됩니다. 진주만에서 가장 강력했던 네 척이 미드웨이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빠르게 균형을 바꾸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전술적으로는 일본의 대성공이었습니다. 일본 기동부대는 북태평양을 은밀히 건넜고 미군의 경계망을 뚫었으며 항공기 353기로 두 차례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국 전함열은 큰 타격을 받았고 비행장도 파괴됐습니다. 일본의 손실은 작았습니다. 작전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얕은 항구에서 어뢰를 운용하기 위해 장비를 개조했고 조종사들은 반복 훈련을 했습니다. 첩보망은 항구의 배치를 확인했고 기동부대는 무선 침묵과 기만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주만 공습은 당시 일본 해군 항공 전력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첫째, 일본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진주만의 수리시설과 유를 저장고를 대부분 남겨두었습니다. 셋째, 미국의 전쟁 의지를 꺾지 못하고 오히려 결집시켰습니다. 넷째, 장기전을 감당할 수 없는 일본이 장기전의 상대를 스스로 깨웠습니다. 일본 지도부는 미국이 큰 피해를 입으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미국 사회와 정치 구조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끝까지 수행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야마모토의 작전 논리는 군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이 불리하다는 것을 안다면 개전 초반에 최대한 큰 충격을 주려는 판단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군사적 충격이 정치적 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였습니다.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작전은 정확했지만 전쟁의 성격을 잘못 읽었습니다. 진주만은 전함을 가라앉히고 항공기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장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전술의 승리가 전략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그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첫 타격이 아니라 그 다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차이가 태평양 전쟁의 결말을 갈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의 밤하늘을 함께 밝혀주세요. 깊어가는 밤,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